한 달 전인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원불교라는 교명을 갖기 이전에 첫 공식적인 모임으로 저희들이 불법연구회라는 공식 명칭을 통해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게 원기 9년 1924년이었죠. 대종사님께서 왜 익산에 당시에 일이라고 그러죠. 이리에 왜 총부기지를 건설을 하셨을까? 당시 우리나라 상황들을 살펴보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데, 그런데 왜 그 익산이라는 곳에 총부를 기지를 건설을 하셨을까?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마치시고 익산이라는 곳은 넓은 광야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그런 두 가지의 지리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넓은 광야가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이 많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신자들의 오고 가는 편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산자들을 대상으로. 무산자는 그럼 누구였을까? 그것은 불법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17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산자였냐? 첫 번째, 혼몽 중에 있던 우리, 취중에 있던 우리, 땅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모든 것이 다 뺏긴 그 상황에서 정신이 없던 우리, 혼몽 중에 있던 우리,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산업공상에 차서인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교육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선비의 교육, 그리고 농업의 교육, 공업의 교육, 상업의 교육을 순서 있게 밟지 못하는, 그러니까 산수를 배우는 것도 없었고 절기를 배우는 것도 없었었고, 그런 농사적인 지식이나 상업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없었던 우리의 형편이었던 우리, 상당한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권세와 재산 형식을 쓰는 시대에 있는 우리, 권력이나 재산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대의 우리, 외방 문명과 물화를 보지 못한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 세력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런 우리였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없던 발언 없고 연구 없는 우리, 직업 없이 놀고 먹는 우리, 당시에는 이제 생활의 근거지였던 땅도 뺏기니까 뭘 할 것이 없죠. 직업 없이 놀고 먹는 우리, 매일 수입 지출을 알지 못하고 예산 없이 지내던 우리, 버는 것이 없으니까 지출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굳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활동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가 봐요. 8번째,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물론하고 융통하여 믿어나오는 종교가 없던 우리,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물론하고 우리가 두루 통합해서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없던 그런 시대. 9번째, 문벌 있고 가세 있고 문필이 유효한 사람이라야 종교인이라 하는 우리. 그때 당시에는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집안에 세력도 좀 있고 글도 좀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던가 봐요. 10번째, 천인이면 천마음이 각각이요 만인이면 만마음이 각각된 우리. 모든 문화정치를 통해서 일본이 저희들의 마음들을 다 갈라놨던 그런 시대의 우리의 모습. 박애심 없고 합자심이 없고 가마심이 없던 우리. 누굴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었고 서로의 자본을 합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그런 시대의 우리. 일반 물건의 근본과 끝을 알지 못한 우리. 일만인의 시종과 선우를 알지 못한 우리. 선악귀천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시비와 이해를 알지 못하고 한탄 원망에 그쳤던 우리. 식심 있고 각심 있는 우리로서 감각 없는 저 무정지물에게 소원 앙축하던 우리. 인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음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 믿음을 어디에 뒀다? 무정지물, 성황당이나 우물가나 이런 곳에 우리가 그 원을 빌고 그랬었단 말이죠. 무정지물에게 소원 앙축하던 우리. 나의 일신 하나도 제대로 못한 우리로 여러 사람의 호주되어 여러 사람의 전정을 망해준 우리. 나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가족의 가장이 돼서 그 가족을 파탄이경으로 몰아가는, 술 마시고 놀고 먹고 그런 패풍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그런 가장의 모습을 보였던 우리라는 얘기죠. 자리이타가 화하지 못하여 내가 이를 취하면, 내가 이로움을 취하면 저 사람이 해가 되고 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미쳐지고, 저 사람이 이를 취하면 내가 해를 입는 거로 서로 상충하여 서로 의리가 끊어지고 자행자지로 백발이 다 된 우리. 나는 이롭지만 상대는 해가 되었고, 상대가 이로우면 내가 해가 됨으로 인해서 서로의 이익 다툼을 위해서 싸움이 많이 벌어졌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그 당시에는 보여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산자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대종사님이 당시에 구상하셨던 생각이죠. 지금은 대체식품이라도 있다지만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곡물이죠. 곡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절박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뜻을 먼저 알고 모인 당시의 인연들은 대종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활한 들판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이리의 총부기지를 확정하도록 합의를 했었습니다. 제일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이에요. 대종사님이 주재하셨던 건물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색 있는 기와가 올라가고 지금 금강원이라는 곳인데 익산 총부에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조실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인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안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럴싸한 건물의 규모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규모의 건물이었어요. 그 규모의 건물이 몇 동? 2동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목조로, 볏집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던 그런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17칸이 나눠서 잠을 자는 곳도 있고 세탁을 하는 곳도 있고 식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17칸을 나눠가지고 2동 건물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17칸이라고 하지만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갖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의심을 해봤어요. 더더군다나 일제치하 시절에 건물을 2동이나 갖고 당시에 총부부지를 확보한 것이 3,000평이었다라는 말이죠. 일경들이 알았다라면, 총독부에서 알았다라면 우리가 감시의 대상이 왜 되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교단의 교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이제 서문성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3,000평이라는 그런 부지라면은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었을 텐데 왜 그런 평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동이라는 곳은 제뱃길이라고 해서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산을 깎아서 만든 어떤 그런 언덕 같은 도로였어요. 그런 곳에다가 총부 3,000평을 만든 거죠. 총부기지를 확보를 한 거죠. 그 3,000평이라는 규모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쭈니까 집안에 이렇게 선산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선산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 거기다 그냥 돌아가시면 사람도 갖다 묻기도 하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규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일본 사람들이 3,000평 굳이 매입했다라 그래서, 그것도 익산이라는 곳이 원불교 중앙총부는 그럴싸하지만 당시의 신용동이라는 것은 익산의 한 귀퉁이였어요. 그러니까 경찰들한테도 굳이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볏집으로 덮여진 건물들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게 제백길이랍니다. 저기 밑에 작은 하얀 글씨로 본부 정문 이렇게 써 있어요. 본부 정문. 약간 올라가는 언덕막 위에 이렇게 총부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조그마한 야산의 당시에도 가족들이 열반하면 매장했던 그런 3,000평 규모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다지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민중의 눈높이에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정읍에 있는 내장사에서 저희들이 불법 연구에 창립총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김제의 금산사라는 대종사님이 잠깐 기거를 하시면서 이론상을 구상하셨다라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지를 조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전주권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총부기지를 준비를 했었다라 그러면 얘네들 좀 이상한 애들 아니야? 라는 관심의 대상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대종사님은 이런 안목까지도 사실은 있으셨던가 봐요. 무산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방책들을 만들었어야 되는가, 뭔가를 할 수 없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라는 것을 살피시다 결정하신 곳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회상 창립과 만생령을 파란고에서 건지시고자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성자혼을 불과 100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큰 행운을 가진 우리 교도들이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가까운 시일에 저희들이 이런 의식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한 일이다. 이것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겠느냐. 근데 당시에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우리 민중의 가슴 아픈 삶들을 어떻게든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모습이 역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른 성인들께서는 당신들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대종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셨어요. 대종사님은 총부기지라는 것을 건설을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교화의 터전을 딱 정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당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오셨고,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보레이수 밑에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 설파를 하셨는데 왜 대종사님께서는 총부기지라는 곳을 따로 이렇게 건설을 하셨을까?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익산기지를 확정하심은 분명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겠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교단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교화를 이렇게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대종사님께서 익산이라는 곳에 총부기지를 건설하신 의미는 산속에 있던 불법을 대중에게 다 알릴 필요가 있겠다. 어느 한 곳을 딱 정해서 과거에 어디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산속에 있는 불교에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 불법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삶의 정신적 가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깨달은 바를 이제는 대중 속으로 알려야 되겠다. 또 하나, 스님들 중심의, 출가자들 중심의 소수의 불법을 대중의 불법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법들을 시대에 맞는 불법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이 총부를 중심으로 교화를 펼치신 이유였지 않겠느냐. 다른 어떤 성자철인도 보면 이런 교화를 펼치시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화를 하셨던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을 개혁하시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총부기지를 건설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런 실용적인 삶을 그대로 구현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렇게 총부기지가 건설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전무 출신들이 대종사님 뜻을 오롯이 받들어서 총부기지를 만들어서 교화를 통해서 세상에 대종사님 교법을 전해보겠다라는 그분들이 중앙총부에 모이신 분이 4분이 모이셨어요. 모이셔서 마땅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불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서중환이라는 선진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동양척식회사 간부들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익산에서 땅을 가지고 장농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그걸 일부를 좀 불화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동양척식회사 간부들이 몇 사람 그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해서 대뜸 그 얘기를 듣고 불쑥 내민 것이 증권증서를 내밉니다. 그 증권증서를 내민다는 것이 사실은 뭐겠어요? 동양척식회사라는 것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비용을 네가 좀 대라. 그 비용을 네가 대는데 서명을 해라. 도장을 찍어라. 그런 의미였죠. 굉장히 우리들 스스로의 자존심을 꺾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중환 선지는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냐면 서중환 선진의 부인이신 정세월 선진이라는 분께서 당시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박용덕 교무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고 나서 몇 평에 저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얻어내죠. 건축물을 만드는 비용을 서중환 선진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였냐면 당시 돈으로 300원. 1924년의 쌀값은 0.021189원입니다. 근데 지금 쌀값은 얼마냐면 22만 원입니다.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1억 382만 7,457배의 환율적 가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3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당시에 한 30억 정도를 희사하신 거로 봐야죠. 근데 이 서중환 선진이라는 분이 무슨 일을 그 당시에 하고 계셨냐면 전북 의사협회 회장을 하고 계셨어요. 당신이 좀 돈을 모으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300원이라는 것을 불법 연구에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그러면 그 땅을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그 등기 비용도 거기서 해결을 해라. 집도 지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당시에 총부의 초막 2칸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낸 땅을 가지고 선진들이 낮이면은 농사를 짓고 밤이면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루는 농사를 짓는데 퇴비가 없는 거예요. 퇴비가. 근데 그 퇴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척식 주식회사 간부들이 사는 사택에서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다가 여기다 퇴비를 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동환 선진이라는 분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겠냐. 이거 그만하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시니까 문정규 선진께서 발의를 하죠. 그러면 정읍인가에서 송적벽 선진께서 엿을 이렇게 고는 그런 것을 하셨던가 봐요.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우다가 이쪽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문정규 선진과 송적벽 선진이 기술을 대고 문정규 선진이 발의를 해서 엿장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살지도 않고 저 한쪽 구석에 들어가 갖고 저렇게 거지같이 사냐. 그분들이 살던 그 운막 같은 그 집은 모기가 득실득실하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것을 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득실득실한 그런 곳에서 낮이면은 일을 하고 밤이면 들어가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깔깔대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공부를 하더란 말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불법 연구의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이런 막막한 숲속에 개딱지만한, 얼마나 작았으면 개딱지만하다고 그러겠어요. 개딱지만한 초가집을 지어놓고 연목판 메고 돌아다니다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생김새를 보면 멀쩡들한데 괜한 고생을 스스로 지어서 하는 것 같아.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들 하루 한 끼 밥이야 못 먹겠냐. 근데 당시에 그 선진들이 먹었던 것은 아까 미륵교도 얘기한 것처럼 엿밥 남은 것을 그거를 집어먹고 아카시아 잎 그것을 반찬으로 먹고 그러셨던가 봐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한 끼 밥이야 못 먹겠냐. 그런데 왜 저렇게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어렵다네. 엿밥으로 끼니를 이을 때가 많다는군. 세상 오래 살지 않아도 별난 사람들 다 보겠네. 세상에 저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먹는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옷 입은 꼴을 보면 영락없이 각설이 떼들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어찌 보면은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그렇게 선진들은 살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이렇게 당신들은 뿌듯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사업이 무엇인지 대종사님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당연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큰 뜻과 굳은 서원에 불타는 전무 출신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비방과 조소에 조금도 마음이 끌리는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무 출신들은 아무리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당시에 부른 노래가 지금의 성가 120장 뭔지 아세요? 불법 연구에 갑니다.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저녁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무력충만 이 세상의 위기 따라서 구주이신 대종사님 탄생하시사 자수성각 하신 후에 법음전하니 유연중생 모여들어 도문 열도다. 공부요도 사막팔조 제정하시고 인생요도 사은사요 밝혀내시니 미묘하온 자비바람 우주에 불고 찬란스런 공덕꽃이 시방에 피네. 재생의세 주장하는 우리 동지들 결함없는 양대요도 정진하여서 무력제거 하온 후에 도중생하며
육도계를 자유대로 낙수용하세. 전무후무 유일하신 우리 대종사 만유관통 이도덕을 끊임없도록 삼라만상 갖은 문명 기계 삼아서 천진무궁 만만겁을 즐겨봅시다. 이런 가사의 노래를 저녁이면 부르시면서, 그리고 하루를 보내시면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네, 오늘은 저런 일이 있었다네, 그런 감상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법회 끝나고 교화단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다네 이렇게 나누듯이 매일 그런 일들을 하셨던가 봐요. 이동환 선진이라는 분이 이분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 당시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국내 독립운동이 비폭력 항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살 사건으로 세계에서 일본이 비판의 대상이 되자 이제 우리도 비폭력 운동으로 그 운동 방식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처럼 이렇게 무산자들을 살려나가는데 더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의식개혁 운동들이 많이 당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자립하고 그 지식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생산성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을 교육하는데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이동환 선진이라는 분은 신흥 땅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 자립도 해야 된다, 지식도 우리는 더 넓혀가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흥이라는 곳을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잘 살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를 그만큼 잘 살게 해줬더니 당신이 마음에 좀 부족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조금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는 국가나 사회에 우리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이러던 차에 팔촌 형님이었던 대종사님의 제자이신 이재철 선지님을 통해서 대종사님을 만납니다. 대종사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자가 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자가 되세요. 그렇게 제자가 되신 이후에 대종사님이 그 사은사유에 대한 내용들을 설법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신흥 땅, 이 나라 이 국가 정도에 한정될 일이 아니겠구나. 정말 만생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바꿔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거죠. 총부를 건립할 때 전무 출신 할 사람, 그러니까 얼른 손들고 나오신 분이 이동환 선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익산 총부로 오셔서 엿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시골에서는 살았지만 어렵지 않은 집안에 이렇게 서 살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부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 똥은 우리가 그만 푸고 엿장사 하자 그래서 이제 엿장사 하라고 목판을 이렇게 딱 지어주면서, 그러면 당신도 나가서 해보시오 라고 했는데, 엿 싸세요, 엿,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왔겠어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엿 싸세요, 엿, 그 얘기가 쉽게 나왔겠느냐 말이죠. 그런 것이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꾀를 내셨을 때 어떻게 꾀를 내시냐면, 엿 몇 개를 집어가지고 동네 애들을 모으셨답니다. 애들을 모아가지고 엿을 몇 개를 주면서, 야, 이거 엿이 진짜 맛있는지 너희들이 확인하고 진짜 맛있으면 엿 싸세요, 엿 싸세요, 엿, 이것을 좀 앞에서 외쳐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외치는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엿판을 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주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몇 번을 본인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금 저녁 때 불법연구에 돌아와서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을 냈다 감정하면서, 또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다, 이런 것을 저녁마다 공부하시고, 고무신 만드는 그 공장 가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했던 것을 저녁 때 또 나누고, 그때 내 마음이 이랬다, 이런 마음을 나누시면서 그 불법연구에 초창기를 이루셨던 그분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한 점을 찍어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갓난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런 삶 속에서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만생령을 구하겠다라는 그 결연한 마음으로 대종사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세회상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선진들께서는 초창의 모습들을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